500페이지 1번 문제. 투기가열지구 지정 요건인데 요게 그때 2017년도인가? 그때 이제 투기가열지구가 8월 1일 날 지정되고 그해 시험에 바로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그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 투기가열지구 지정 요건인데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이죠. 2개월 동안. 직전부터 소급해서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하는 지역. 이렇게. 그래서 2개월 동안 5대 1, 그 다음에 10대 1, 그 다음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해서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한다. 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요거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제출을 하고 그 마감자재 목록표는 2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가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과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나쁜 걸로 바꾸면 안 되죠. 설치할 수 있다. 3번.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4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두 군데가 있었죠.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랑 공공택지 외의 택지, 이게 이제 민간택지죠. 공공택지에서는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근데 민간택지에서는 누가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크게 두 가지.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나뉘고 공공택지에서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만 해서 4번에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죠.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5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게 3개가 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공동주택.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 주택은 팔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부기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그렇죠? 전매 제한 기간 안에도 전매 가능한 사유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4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죠. 그럴 때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맞고.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하우스포죠. 이럴 때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4번. 옳은 것.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70%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자,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서 출자를 했죠. 그러면 이건 성격이 공공으로 보죠. 공공. 이런 사람들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아까 공급할 때 보면은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는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죠. 근데
요 앞에 썼단 말이 민간만. 민간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거지, 공공은 그냥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됩니다. 민간만 승인받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50층 이상이거나 150m 또는이라고 했죠. 그러면 50층 이상은 충족을 했죠.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게 첫 번째 도생,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는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150m 이상. 그러니까 하나만 충족하면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제외되는 거. 제외되는 거. 3번.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요거는 투기과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를 아까 누가 지정했죠?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이. 이렇게 지정권자가 좀 다릅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서는 국장이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조정 대상 지역은 또 국장.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사용 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의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얼마? 5% 미만일 때만. 그래서 4번이 정답. 옳은 거. 네, 5번.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전매 제한에서 상속은 제외됐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을 전매할 수 없는데 거기서 제외되는 사유는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5번.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보죠.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 받는데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근데 누구만? 여기 민간만.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니까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자, 원래는 요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제출을 하는데 공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여기 지방공사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공공이죠. 지방공사는. 성격은 공공이니까 이 사람 원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공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안 하니까 언제 하냐면 거기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 그때 합니다. 첫 번째 줄에. 요 문제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그래서 원칙은 입주자 마감자재 목록표를 여기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원칙은. 근데 공공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3번. 관광특구에서는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죠.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적용을 받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을 받지 않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아까 잠깐 했었는데 시도지사도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승인을 내주는데 이 승인을 내줄 때는 그냥 내주는 거 아니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내줄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리고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도 틀렸고 30일도 틀렸고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2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구속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6번 옳은 것.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 증여, 상속은 또 빠져야겠죠. 상속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되죠. 다만 상속은 제외한다라고 하죠. 상속은. 그 다음에 이번에 전매 제한 기간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냥 전매 제한 기간은 아까 봤듯이 지역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 힘듭니다. 일단 놔두시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 전부가 있죠. 이전할 때는 전매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게 맞죠?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전을 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 5년 안에 이거 팔지마 라고 했는데 이걸 팔아버렸죠. 그럼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지급을 하고 바로 사업주체가 환매를 해옵니다. 이거 일정 기간 동안 안에 이거 팔면 안 되는데 그거 팔았을 때 사업주체가 바로 주택 구입 자금을 이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 사업주체가 바로 취득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5번 해설 보면은 사업주체가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을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틀렸죠. 전매 대금이 아니라 주택 구입 자금, 주택 자금을 지급을 합니다.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전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택 구입 자금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겠죠. 내가 산 가격 그대로 넘겨줄까요? 아니면 프리미엄 붙여서 넘길까요? 을한테 전매할 때 붙여서. 그러니까 전매 자금은 프리미엄이 붙은 그 금액이겠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택 구입 자금 그것만 지급하고 프리미엄 빼고 주택 자금만 지급하면은 바로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전매할 때는 당연히 자기가 주택 구입 자금보다 비싸게 팔겠죠, 이거를. 그렇죠? 전매 자금은 훨씬 더 주택 구입 자금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이죠. 주택 자금보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증서 사고 팔고 하면 안 되죠. 다만 딱 두 가지 행위가 제외되어 있었는데 상속이랑 저당은 제외한다. 그래서 자 분양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속만 제외하는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건 상속만 제외합니다. 근데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 청약통장, 주택상환사채, 각종 딱지들 이거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처벌하죠. 그거는 제외되는 게 상속이랑 저당을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거 금지시키는 거 이거는 상속만 제외합니다. 전매 제한 행위는. 근데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서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 청약통장, 주택상환사채, 각종 딱지들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증서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에서 제외되는 거는 상속이랑 저당까지. 상속이랑 저당까지.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증여 안 되죠. 그 다음에 저당 요건 되죠. 그 다음에 전매하는 것도 안 되고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됩니다. 광고하는 것도. 모르겠으면 보죠. 자, 364페이지 요약서. (364페이지) 전매 금지라는 게 나오죠.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죠. 분양권. 이런 것들은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해서 1번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고 할 수 없다는 거. 그 기간은 옆에 쭉 나오죠. 1년 6개월, 1년 6개월, 6개월, 5년, 3년, 8년, 6년, 뭐 어디는 가면 10년 뭐 이런 것들. 그 기간 동안에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되는데 요거는 위에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박스 위에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고 한 거 안 되는데 그거 제외되는 행위는 상속만. 근데 앞에 360페이지 요 2절 이게 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그래서 360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 입주자서 즉 중서,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각종 딱지들 이러한 것들은 위에 보시면 양도, 양수 안 되고 이를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된다. 근데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뭐는 제외하죠? 상속이랑 저당.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각종 증서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거. 요거 매매 뭐 양도 양수 안 되고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되는데 제외되는 행위는 상속이랑 저당을 제외합니다. 근데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거. 요거는 제외되는 행위가 상속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505페이지에 나오는 건 각종 증서를 이거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상속이랑 저당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양수하는 거 안 되고 알선하는 거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된다 해서 광고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3번에. 그 다음에 4번도 광고하면 안 되고 증여도 안 되죠. 상속이랑 저당만 제외되니까. 이렇게. 다음 페이지 8번 투기과열지구 옳은 것.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없죠. 2번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밑에 사람이랑 협의할 일 없죠? 누구랑 협의합니까? 국장이랑.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랑 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 도지사한테 의견, 밑에 사람이니까 의견 듣고 시,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랑 협의하는 게 아니라 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가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됩니다. 기존 주택은 사고 팔고 하는 게 됩니다. 대신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지정된 다음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고 팔고 하면 게 안 되는 거지 기존 주택은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집이 남아 돌겠죠? 분양 계획이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러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게 아니죠. 감소해야죠. 감소. 5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전매 제한에서는 전매 제한 사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전매 제한 사유는 쉬우니까 몇 번 읽어보시면 별로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옳은 것. 국장은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집이 남아 돌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면 집이 남아 돈다라는 건데 그런 데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인지 감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냅니다. 숫자보다는.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주택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그래서 틀렸죠. 3번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그냥 지정하는 거고 지정해놓고 계속 지정할지 말지 여부를 얼마마다 검토하죠? 1년마다. 그러니까 지정하면 그냥 지정 쭉 해놓는 겁니다. 따로 지정하는 기간은 없고 지정해놓고 나서 매년 주거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계속 유지할지 말지 여부를 재검토를 합니다. 오케이. 4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아니죠. 지정되고 나서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사고팔고 하는 걸 금지시킵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제한되는 것. 5번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지정하는 것도 지정권자가, 해제하는 것도 지정권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이 없는 사람들은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임대주택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때는 항상 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해제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해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해제할 때는 며칠 안에 심의를 거쳐서 통보해 줍니까? 40일. 요청받아서 해제할 때는 40일 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되죠. 근데 어쨌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 지정할 때 싹 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11번 금지 행위가 아닌 것. 각종 증서 사고 팔명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 중에 아까 제외되는 게 뭐라고 했죠? 상속이랑 저당. 그래서 3번이 정답. 저당이니까. 그 다음에 12번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해서 세대원의 일부? 전부 가야 되죠. 그리고 수도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2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저 항상 옳은 말만 하다 보니까 오답도 옳은 말로 고쳐서 이렇게 돼. 1년간이 아니라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고 할 때. 2년 이상. 그러니까 1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해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거 다 줘도 된다고 했죠.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는 일부만. 이혼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세금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할 때는 일부만. 근데 이혼할 때는 전부 줘도 된다. 그 다음에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로 이전하면 안 되고 전부. 기록이 안 된. 그 다음에 5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 그 다음에 공급취소 교환행위. 또 나오죠 또. 주택 상환사채의 증여 안 되죠. 증여, 매매 이런 것들 싹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선하는 것도 안 되고 광고하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입주자 저축 증서의 알선 안 되고 도시개발채권은 해당하는 증서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채권은 그 밑에 나오죠. 해설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거 지위가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 세 번째는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내지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은 각종 딱지라고 했죠.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도시개발채권은 이 증서에 없습니다. 아예 대상에. 그 다음에 4번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광고하는 거 안 되고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매매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4번 틀린 거. 갑의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공급 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공급 계약 체결일부터. 그 다음에 대상주택 이거 전매 제한 기간 이런 건 보지 마십시오. 2번이 틀린 지문인데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자, 전매 제한 기간 아니라도 전매 가능 사유에 해당하면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있죠. 그 전매 가능 사유에 해당해서 전매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이주할 때, 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할 때,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 이럴 때는 전매가 가능한데 그 전매하는 주택을 주공이 우선 인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이 상속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해서 갑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공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갑 대상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주공이 아니라 이 사업 주체라고 해야겠죠. 사업 주체. 사업 주체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사업 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란 말만 나와 있지 누구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동의는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를 할 수 있죠. 5번, 갑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과 수도권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수도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갑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15번 옳은 것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하죠. 분양가는 택지비랑 건축비로. 두 번째, 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여기 민간 사업주체만 승인 신청을 하는 거지 공공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승인받는 게 아니라 신고. 원래는 승인받는데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4번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됩니다. 아까 그거 공택지에서는 분양가를 공시한다고 했죠? 누가? 사업주체가 몇 가지를? 네 가지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 등이 7가지를 공시한다. 그겁니다. 분양가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분양가를. 그 다음에 5번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높이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매도 청구 또 나온 거죠. 대지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송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한번 해보죠. 요약서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368페이지 이쪽에 리모델링이 나오는데 리모델링의 정의는 용어의 정의에서는 341페이지랑 368페이지 이런 건데 341페이지 먼저 보시죠. 341페이지 맨 밑에 리모델링 나오죠? 자, 리모델링은 일단 크게는 대수선이랑 증축으로 구분했습니다. 대수선 할 때는 사용검사나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증축은 얼마가 경과해야 되죠? 15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거전용 면적을 증축할 때는 몇 프로까지? 30%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85제곱미터 미만의 것들은 40%까지 증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대별로 이렇게 면적을 증축할 수도 있지만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대수는 얼마까지? 15%까지 증가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평 증축할 수 있고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수평 증축은 옆에다 하나 더 짓는 거니까 별 요건이 필요가 없고 위에 쌓아 올릴 때 기존 건축물이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까지 15층 이상일 때는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이렇게 위에 쌓아 올렸을 때는 그 건물이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러한 것들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요거 숫자 바꿔서 됩니다. 숫자 바꿔서 여기 나오는 여기 써놓은 숫자들 싹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리모델링은 368페이지 368페이지 리모델링 할 때 원칙 뭐 받는다고 했죠? 허가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원칙 허가받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근데 아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리모델링 할 때 허가받지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뭐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369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다음 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정비 기본계획 할 때 했었는데, 정비 기본계획도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정비 사업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면은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이 정비 사업을 하는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특별시, 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천시에서, 뭐 용인시에서 정비 대상 지역들을 정하고 여기는 21년부터, 여기는 22년부터, 여기는 24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예정구역을 정해놓습니다. 이게 정비 기본계획. 근데 이 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해야 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라는 건데, 대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의견 몇 번 듣죠? 두 번. 이렇게 두 번. 주민한테 한 번 듣고 의회한테 한 번 듣고.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는 14일. 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요게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재검토는 5년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또 찾아봐야죠. (249페이지) 저 정비 기본계획 하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되니까. 249페이지 거기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역시 정비 기본계획이랑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면은 주변의 전세시장 등이, 전세 가격들이 뭐 이렇게 폭등하는 등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거기 보시면은 371페이지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사람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 수립, 대도시.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하지 않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죠. 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도 원래는 수립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 안 하는데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시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느냐라는 건데, 대도시 시장은 정비 기본계획은 승인 안 받았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당연히 승인을 받죠. 당연히. 요게 두 번째 차이. 그 다음에 수립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 요거는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 요것만 차이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요거는 정비 기본계획이랑 똑같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자, 차이점들만 보면 대도시가 아닌 시 정비 기본계획은 원래 수립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하지 않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지 않지만 여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이 정비 기본계획은 60일인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30일. 공통점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게 공통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죠. 1번에 틀린 거.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는다. 네, 동의받아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2번, 리모델링의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뭔가 내가 동의를 했다가 철회를 하는 거, 이거는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동의했다가 철회하는 건 항상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철회를 하는 거지, 허가 받고 나서, 인가 받고 나서 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를. 그 다음에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개 층까지? 3개 층까지. 그 다음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아까 조합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조합하면서 나왔던 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근데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수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게 조합,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랑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 다음에 5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전진단이 정비법에서 한번 나오고 리모델링에서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안전진단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진단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재건축 사업할 때는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할 때 누구한테 요청했었죠? 위반권자.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위반 여부를 요청하니까.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허가해주는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거 말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거의 그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 8월 문제집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안전진단 문제가 나오면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한테는 며칠? 14일. 의회는 30일. 이렇게. 그게 나왔었죠. 그래서 요 차이가 나는 게 정비 기본계획은 60일 안에 의견 제시하는데 의회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30일. 요거. 그 다음에 3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서류가 아닌 것. 요것도 풀 수 있습니다. 요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누구죠? 소유자. 소유자는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소유권. 그러면은 토지 사용 승낙서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소유자들인데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유자들이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옳은 거.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몇 개 층까지? 2개 층까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건설 소재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25회 때 나오고 26회 때 또 나오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은 소유자니까 필요 없다라고 해놓고 4번 문제가 25회 문제죠. 26회
배운 적이 없는 문제 같지만은 25의 문제를 똑같이 내죠. 이렇게. 그래서 기출문제는 웬만하면 지문들 하나하나까지도 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까지도 생각해 놓고.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하니까 이런 사용 승낙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면은 요거는 뭐 총회의 문제가? 조합 설립할 때 제출해야 될 소유가 아닌 거 배운 적이 없죠. 배운 적이 없지만 소유자들인데 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할 때는 뭐 받죠?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거죠.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당해 주택이 사용 검사를 받은 후 증축할 때는 얼마가 경과해야 되죠? 15년. 증축할 때는 15년. 그 다음에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야 돼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516페이지. 주택 상환사채 나왔죠? 자, 요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틀린 거. 집에 갈 줄 알았습니까? 아직 2문제 남았습니다. 틀린 거.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민간이니까 뭐 받아야 되죠? 보증. 2번. 주택 상환사채 취득자의 성명과 주택 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토지 상환채권은 대항력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록해야 되는데 주택 상환사채는 대항력은 성명만, 주소는 필요 없고. 자, 이전할 때는 어디에다가?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대항력은 취득자의 성명만. 근데 토지 상환채권은 이전할 때도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되고 대항력도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록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상환채권은. 근데 주택 상환사채는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만 기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3번.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권은 효력을 유지하죠. 보증받아놨으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발행자는 주택 상환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주택 상환사채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행할 때 발행 계획을 작성할 때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죠? 국장에게.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전매 가능 사유랑 똑같으니까 그냥 됐고 3번 청문 사유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요까지 기출문제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다 풀었습니다. 농지법까지도.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문제집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지만 당연히 또 이론 설명도 해드리고 이론 설명 간단하게 하고 뭐 요약서를 일일이 풀진 않지만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기본서로 조금 지역적인 부분들은 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 다 찾아드릴 테니까 혼자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본서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그래서 기본서 미리 갖다 놓으시고 해가지고 문제집이랑 기본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 간단하게 하고 이론 설명은 제가 나눠드린 노트에 있는 것 정도까지만 이론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요약 기본서에 있는 것들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학원 끝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